똑똑 솔깃한 라디오. 삶은 여행. 이상은. 의미를 모를 땐 하얀 태양 바라봐. 얼었던 영혼이 녹으리. 드넓은 이 세상 어디든 평화로이 춤추듯 흘러가는 신비를. 오늘은 너와 함께 걸어왔던 길도 하늘 유리빛으로 반짝여. 헤어지고 나 홀로 걷던 길은 인어의 걸음처럼 아렸지만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소중한 너를 잃는 게 나는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알아. 우리는 자유로이 살아가기 위해서 태어난 걸. 용서해, 용서해. 그리고 감사해. 시들었던 마음이 꽃피리. 드넓은 저 밤하늘 마음속에 품으면 투명한 별들 가득. 어제는 날아가 버린 새를 그려 새장 속에 넣으며 울었지. 이젠 나에게 없는 걸 아쉬워하기보다 있는 것들을 안으리.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걸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제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했던 걸. 눈물 잉크로 쓴 시, 길을 잃은 멜로디. 가슴과 영혼과 마음과 몸이 다 기억하고 있어. 이제 다시 일어나 영혼을 향한 여행 떠나리. 삶은 여행이니까 언젠가 끝나니까. 강해지지 않으면 더 걸을 수 없으니 수많은 저 불빛에 하나가 되기 위해 걸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봐. 삶은 계속되니까 수많은 풍경 속을 혼자 걸어가는 걸 두려워했을 뿐. 하지만 이젠 알아. 혼자 비바람 속을 걸어갈 수 있어야 소설 들려주는 여자. 안녕하세요. 이반 투르게네프의 무무 들려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여지주는 아주 늦게 잠에서 깨어났다. 가브릴라는 게라심의 방을 급습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마님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자신은 마님이 경로하시는 걸 참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벼락은 떨어지지 않았다. 여지주는 침대에 누워서 늙은 식객을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류보피 류비모브나. 그녀는 조용하고 연약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다. 그녀는 이따금 겁에 질린 쓸쓸한 순환자 흉내를 내는 걸 좋아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럴 때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아주 거북살스러웠다. 류보피 류비모브나, 내 상태가 어떤지 알죠? 여봐요. 가브릴라 안드레이치에게 가서 말해요. 그에게는 정말로 어떤 개새끼가 그가 모시는 주인의 안정이나 목숨보다 더 소중하냐고. 난 그렇다고 믿고 싶지는 않아. 그녀는 아주 그윽한 말투로 덧붙여 말했다. 여봐요. 제발 가브릴라 안드레이치에게 가줘요. 류보피 류비모브나는 가브릴라의 방으로 갔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얼마 후에 일단의 무리가 마당을 통해 게라심의 방으로 움직였다. 바람도 불지 않는데 한 손으로 모자를 잡은 가브릴라가 앞장섰다. 그 주위로 하인들과 요리사들이 걸어갔다. 흐보스트 아저씨가 창에서 이 광경을 내다보고 지시를 하며 손을 내저었다. 맨 뒤에서는 꼬마들이 깡충깡충 뛰면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들 중 절반은 남의 집 애들이었다. 방으로 통하는 좁은 계단에는 감시자 한 명이 앉아 있었다. 문가에는 다른 2명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다. 사람들이 계단을 따라 기어 올랐고 아래에서 위까지 계단을 꽉 채웠다. 가브릴라가 문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문을 치고는 소리쳤다. 문 열어! 짓눌린 듯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답은 없었다. 문 열라니까? 그가 다시 소리쳤다. 저 가브릴라 안드레이치, 벙어리가 어떻게 들어요? 밑에서 스테판이 말했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어쩌란 말이야? 위에서 가브릴라가 대꾸했다. 방에 구멍이 나 있어요. 스테판이 대답했다. 막대기를 넣어 돌려요. 가브릴라가 몸을 굽혔다. 그자가 외투 같은 걸로 구멍을 틀어 막았어. 외투를 안으로 밀어버려요. 다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저봐, 개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냈어. 무리 중에서 누군가 이렇게 말했고 사람들이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가브릴라는 뒤통수를 극적였다. 이봐! 가브릴라가 마침내 말을 이었다. 원하면 자네가 외투를 밀어 넣어봐. 그렇다면 내가 하죠. 스테판이 위로 기어 올라와서 막대기를 잡고 외투를 안쪽으로 쑤셔놓고는 나와라 나와! 라고 말하면서 막대기로 구멍을 휘저었다. 그는 다시 한번 막대기를 휘저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활짝 열렸다. 문가에 서 있던 하인들이 가브릴라를 뒤따라 모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흐보스트 아저씨가 창문을 닫았다. 가브릴라가 마당에서 외쳤다. 저걸 봐, 저걸! 게라심이 꼼짝 않고 문지방에 서 있었다. 사람들은 계단의 층계참에 몰려 있었다. 게라심은 2 손을 옆구리에 살짝 걸치고 독일식 카프탄을 입은 이 모든 하인들을 내려다보았다. 붉은 농민 셔츠를 입은 게라심은 그들 앞에서 거인처럼 보였다. 가브릴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봐! 그가 말했다. 소란 피우지 마. 가브릴라는 몸짓으로 마님이 그에게를 요구했으며 지금 즉시 개를 넘기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게라심은 그를 쳐다보고는 개를 가리켰고 마치 올가미를 조이는 것처럼 한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미심쩍은 얼굴로 하인장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래, 그래. 머리를 끄덕이며 하인장이 대꾸했다. 그래, 반드시 그래야 해. 게라심은 눈을 떨구었다. 그러고 나서 게라심은 몸을 휙 흔들고는 내내 그 옆에 서서 순진하게 꼬리를 흔들며 호기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 무무를 다시 가리켰다. 그는
자기 목을 조르는 신용을 반복하고는 마치 자기가 직접 무무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듯이 의미심장하게 자기 가슴을 쳤다. 속이려는 게지? 가브릴라가 그에게 손을 흔들어 대답했다. 게라심이 그를 쳐다보고 경멸적인 웃음을 지었고 다시 자기 가슴을 치고는 문을 쿵 하고 닫았다.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았다. 도대체 뭐라는 거야? 가브릴라가 말문을 열었다. 그자가 문을 걸어 잠갔어. 그냥 내버려 둬요, 가브릴라 안드레이치. 스테판이 말했다. 일단 약속하면 그자는 지킬 겁니다. 그자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자가 약속하면 틀림없어요. 그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히 그래요. 맞아. 모두가 반복해서 말하고 머리를 끄덕였다. 그건 그래, 맞아. 흐보스트 아저씨가 창문을 열고 역시 맞아 하고 말했다. 그래, 그럼 두고 보자. 가브릴라가 대꾸했다. 그러나 감시를 풀지는 않겠다. 이봐, 에로쉬카. 정원사인 듯한 노란 무명 윗도리를 걸쳐 입은 창백한 얼굴의 사람을 쳐다보며 그가 덧붙여 말했다. 뭘 해야 할지 알지? 몽둥이를 들고 여기 앉아 있다가 무슨 기미가 보이면 즉시 내게 달려와. 예로쉬카는 몽둥이를 들고 계단의 마지막 층계에 자리를 잡았다. 몇몇 호기심 많은 사람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무리가 흩어졌다. 가브릴라는 집으로 돌아와서 류보피 류비모브나를 통해 모든 일이 끝났다고 마님께 보고하도록 했다. 가브릴라는 만일을 대비해 마부를 순경에게 보냈다. 여지주는 손수건에 매듭을 묶어 그 위에 향수를 붓고 냄새를 맡고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차를 실컷 마셨다. 월계수 집의 효력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시 잠이 들었다.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난 지 1시간이 지나서 방문이 활짝 열리고 게라심이 나타났다. 그는 나들이 할 때 입는 카프탄을 입고 있었다. 그는 무무를 끈에 묶어 데리고 나왔다. 예로시카가 옆으로 비켜 그가 지나가게 했다. 게라심은 대문으로 걸어갔다. 애들과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는 거리로 나가서야 모자를 썼다. 가브릴라는 예로쉬카를 감시꾼으로 붙여 그를 뒤쫓게 했다. 예로쉬카는 게라심이 개와 함께 선술집으로 들어가는 걸 멀리서 바라보았고 그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선술집의 사람들은 게라심을 알았고 그의 몸짓을 이해했다. 그는 고기가 든 양배추국을 주문하고 식탁에 팔을 괜 채 앉아 있었다. 무무는 영리한 눈으로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그가 앉은 의자 곁에 서 있었다. 무무의 털이 반짝반짝 빛났다. 최근에 빗질을 해준 모양이었다. 양배추국이 나왔다. 그는 양배추국에 빵을 부스러뜨려 놓고 고기를 잘게 썰어서 접시를 바닥에 놓았다. 무무는 평상시에 위엄을 갖춘 채 얼굴을 음식물에 거의 대지 않고 먹기 시작했다. 게라심은 오랫동안 무무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큼직한 눈물 2방울이 그의 눈에서 굴러 떨어졌다. 한 방울은 개의 가파른 작은 이마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방울은 양배추국에 떨어졌다. 그는 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무무는 반쯤 먹고 나서 입술을 핥으면서 뒤로 물러났다. 게라심은 자리에서 일어나 양배추 국값을 치르고 밖으로 나왔다. 급사가 약간 이해할 수 없다는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게라심을 보자마자 예로쉬카는 골목으로 뛰어들어가 그에게 길을 내주고는 다시 그 뒤를 쫓아갔다. 게라심은 천천히 걸었고
무물을 줄에서 풀어주지 않았다. 길 모퉁이에 이르러 마치 주저하듯이 걸음을 멈추었다가 그는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크르임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다. 가는 도중에 그는 별채를 짓고 있는 집의 마당에 잠시 들러 겨드랑이에 벽돌 2개를 끼고 나왔다. 크르임 선착장에서 그는 강가로 방향을 틀어 작은 말뚝에 붙잡아 맨 녹아 걸린 쪽배 2척이 있는 장소까지 걸어갔다. 그는 이미 전부터 이 쪽배를 눈여겨두었었다. 그는 무무와 함께 쪽배 한 척에 올라탔다. 절름발이 노인이 텃밭 모퉁이에 세워놓은 임시 막사에서 걸어나와 그를 향해 소리쳤다. 그러나 게라심은 단지 머리를 끄덕이고는 열심히 노를 저었고 그래서 물결을 거스르며 노를 저었는데도 한순간에 200m 이상을 나아갔다. 노인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처음엔 왼손으로 그 다음엔 오른손으로 등을 긁더니 다리를 절룩대며 임시 막사로 되돌아갔다. 게라심은 계속 노를 젓고 또 저었다. 벌써 모스크바가 저 멀리에 있었다. 강기슭을 따라 벌써 여기저기에 초원, 채소밭, 들판, 숲이 쭉 펼쳐졌고 오두막이 나타났다. 시골 냄새가 풍겼다. 그는 노를 내던지고 그 앞에 마른 횡목에 앉아있는 무무 쪽으로 머리를 숙였다. 밑바닥으로 물이 흘러들었다. 그는 억센 2손을 무무의 등에 포갠 채 꼼짝 않고 있었다. 이러는 동안에 쪽배는 파도에 밀려 조금씩 도시 쪽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게라심은 몸을 쭉 펴고는 어떤 병적인 분노의 표정으로 자기가 가져온 벽돌을 노끈으로 서둘러 묶고 올가미를 만들어서 무무의 목에 걸고 무무를 물 위로 들어 올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무무를 바라보았다. 무무는 무서워하지 않고 신뢰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작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게라심은 얼굴을 돌리고 나서 실눈을 뜨고는 2손을 폈다. 게라심은 물에 떨어지면서 무무가 낸 날카로운 비명소리도 철썩하고 튀어오른 둔탁한 물소리도 다른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에게는 가장 소란스러웠던 하루가 아무 소리도 없이 조용하게 지나간 것이다. 마치 가장 고요한 어떤 밤이 우리에게는 전혀 고요하지 않을 수 있듯이 그가 다시 2눈을 떴을 때 작은 파도가 서로를 뒤쫓듯 전처럼 강을 따라 빠르게 흐르고 있었고 전처럼 쪽배의 측면에 철썩거리며 물을 끼얹고 있었다. 다만 강기슭 쪽 저 멀리에서 어떤 커다란 물결 무늬가 동그랗게 퍼지고 있었다. 예로쉬카는 게라심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곧장 집으로 돌아와 자기가 본 모든 것을 전했다. 그래, 맞아. 스테판이 말했다. 그자가 걔를 물에 빠뜨려 죽인 거야. 이제 조용해지겠구먼. 그자는 약속을 했다면...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게라심을 보지 못했다. 그는 집에서 밥을 먹지 않았다. 저녁이 되었다. 그를 제외한 모두가 저녁을 먹으러 모여들었다. 게라심은 참 이상한 사람이야. 뚱뚱한 여자 세탁부가 빽빽 소리를 냈다. 걔 때문에 저렇게 안달하다니 참. 게라심이 돌아왔어요. 숟가락으로 죽그릇을 긁다가 갑자기 스테판이 외쳤다. 어떻게? 언제? 2시간쯤 전이지. 난 대문에서 그와 만났어요. 그는 다시 여기를 떴고 마당에서 나갔어요. 걔에 대해 물으려고 했지만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글쎄 날 떠밀기까지 했어요. 분명히 그는 귀찮게 따라다니지 말라며 날 옆으로 밀려고만 했는데 그만 내 척수를 너무 세게 때리는 바람에 아이고 아파 죽겠어요.
스테판은 자신도 모르게 웃으면서 몸을 움츠리고 뒤통수를 문질렀다. 맞아! 그는 덧붙여 말했다. 그의 손은 정말 복받은 손이야. 두 말하면 잔소리야. 모두가 스테판을 비웃었고 저녁을 먹은 후 잠자러 흩어졌다. 한편 바로 이 순간에 티거리를 따라 어떤 거인이 어깨에 자루를 메고 손에는 막대기를 든 채 열심히 쉬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다. 이 사람은 게라심이었다. 그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기가 태어난 시골 고향집을 향해 급히 걸어가고 있었다. 불쌍한 무물을 물에 빠뜨리고 나서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잽싸게 몇 가지 물건을 낡은 말옷에 꾸려놓고는 묶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사라져버린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모스크바에 데려올 때부터 길을 눈여겨보아두었다. 여지주가 그를 데려온 시골에서 큰 길까지는 약 25km 정도의 거리였다. 그는 큰 길을 따라 굳건하고 용감하게 절망적이면서도 기쁜 단호한 마음으로 걸어갔다. 그는 가슴을 활짝 펴고 두 눈으로 열심히 똑바로 앞을 응시하며 계속 걸었다. 그는 늙은 어머니가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기라도 하듯이 타향의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방황한 자기를 어머니가 고향집으로 부르기라도 하듯이 서둘러 걸어갔다. 이제 막 시작된 여름밤은 고요하고 따스했다. 태양이 지는 쪽에서는 아직도 하얀 하늘 언저리가 사라져가는 하루의 마지막 반사광으로 엷은 홍조를 띠고 있었고 그 반대쪽에서는 푸른 잿빛 어스름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쪽에서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수백 마리의 메추리들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빙빙 날고 있었고 흰 눈썹 뜸부기들이 앞다투어 서로를 부르고 있었다. 게라심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그의 힘찬 발이 스쳐 지나가는 나무들의 예민한 밤의 속삭임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어두운 들녘에서 풍겨오는 익어가는 호밀의 익숙한 냄새를 느꼈고 그를 향해 불어오는 바람, 고향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자기의 얼굴을 부드럽게 때리며 머리칼과 턱수염을 간지리는 걸 느꼈다. 그는 자기 앞에 훤하게 밝아오는 화살처럼 곱게 뻗은 집으로 가는 길을 보았다. 또 그는 자기의 갈 길을 비춰주는 셀 수 없이 수많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그는 마치 사자처럼 힘차고 씩씩하게 걸어나갔다. 마침내 떠오르는 태양이 촉촉한 붉은 빛으로 방금 길을 떠났던 젊은이의 머리를 비추었을 때 그는 벌써 모스크바에서 35km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다. 이틀이 지나서 그는 이미 고향의 농가에 도착했고 거기에서 살던 한 병사의 아내는 너무나 깜짝 놀랐다. 그는 성상 앞에서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이장한테 갔다. 처음에 이장은 깜짝 놀랐다. 시골에서는 건초 배기가 막 시작되던 참이었다. 그래서 뛰어난 일꾼인 게라심의 손에 낫이 들렸다. 그는 이전처럼 건초를 베러 갔다. 얼마나 열심히 건초를 베었던지 그가 낫을 휘두르고 건초를 긁어 모으는 것을 보고 농부들은 그만 주눅이 들어버렸다. 게라심이 도망간 다음 날에야 모스크바에서는 그가 없어진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그의 방을 속속들이 수색하고 나서 가브릴라에게 말했다. 가브릴라는 방에 와서 보고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벙어리가 도망갔거나 멍청한 개와 물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단정했다. 그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여지주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여지주는 분노하여 눈물을 터뜨렸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자기가 결코 개를 죽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단언했고 마침내 가브릴라를 몹시 책망했다. 가브릴라는 하루 종일 머리를 흔들어대며 내 참이라고 말하고 다녔고 흐보스트 아저씨는 어쩌누라고 말하며 그를 달랬다.
마침내 시골에서 게라심이 거기 있다는 소식이 왔다. 여지주는 다소 마음이 진정되었다. 처음에 그녀는 즉시 그를 모스크바로 되돌려 보내라는 지시를 내리려고 했지만 얼마 후에 그런 배응망덕한 자는 자기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일이 있은 후 곧 사망했다. 그녀의 상속자들은 게라심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남아있던 어머니의 하인들도 소장료를 받고 풀어주었다. 오늘날까지 게라심은 자기의 외딴 농가에서 외롭게 살고 있다. 그는 전처럼 건강하고 힘세며 전처럼 4사람분의 일을 하며 전처럼 위엄있고 착실하다. 그러나 이웃 사람들은 그가 모스크바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절대로 여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심지어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으며 자기 집에서 한 마리의 개도 기르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여편네가 필요 없는 게 그의 행복이야. 그리고 그에게 왜 개가 필요해? 도둑이 멍청이처럼 감히 어떻게 그의 집에 기어들어가겠어? 기운센 벙어리 장사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떠돌고 있다. 1854년작